자, 이제 조선 들어왔습니다. 조선.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선의 건국, 그쵸? 신흥 무인 세력이었던 이성계와 그리고 급진파 신진사대부, 그죠? 정도전을 중심으로 했던 급진파 신진사대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죠? 위화도 회군 후에 조선을 건국합니다. 1392년이고요. 1392년 1년 전에 과전법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이제 조선시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광인효연, 숙경영. 근데 뭐 태정태세, 문단세까지는 아시죠? 자, 그럼 그 앞에 조선 전기의 왕들이 각각 어떠한 정책들을 통해서 나라의 기틀을 다져갔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대왕 태조 이성계입니다. 자, 국호를 조선.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을 사극이나 역사 영화에서도 가장 많이 들어봤을 주제는 바로 조선이 되겠죠. 그 앞에 단군한검이 세웠던 조선은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은 옛 고자를 써서 고조선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성계가 세운 조선을 이제 조선이라고 부르고 있죠. 자, 그리고 수도를 개경에서 한양으로 천도합니다. 개경에서 한양으로 수도를 천도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정도전이라는 인물 밑에 나오죠.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고요. 태조 이성계 하면은 정도전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이 정도전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기틀을 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양으로 천도하고 한양성을 쌓으면서 뭔가 이 성리학의 국가잖아요. 그렇죠? 조선은 기본 사상이 숭유 억불 사상이에요. 유교를 승수하고 불교를 억제하는 사상을 기틀로 하고 있습니다. 성리학의 나라가 되겠죠. 또 우리 고려시대 때 최승로의 28조를 시무 28조를 보아도 고려시대는 불교와 유교가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교를 개인의 수신에도 개인의 몸과 마음을 닦는 종교로 인정하고 또 나라는 유교를 통해 치국에도 그래서 나라는 유교를 통해 다스린다. 그래서 성리학자 그러니까 유학자도 개인적인 종교로는 불교를 가지고 있고 승려들도 유교를 이제 받아들이고 연구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고려시대 후기로 가면서 우리 권문세족의 폐단 배웠죠. 불교도 마치 권문세족처럼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불교가 뭔가 사람들의 평안과 안식을 주기보다는 권문세족과 똑같이 절에 있는 많은 재산들을 불리기 위해서 또는 권력자들과 연결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백성들을 수탈하고 백성들의 땅을 빼앗고 백성들을 노비로 만든다든지 심지어 심한 경우에는 되게 높은 이자를 받고 사채까지 하는 그런 백성들을 괴롭히는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새로 세워진 조선에서는 권문세족과 불교 다 똑같다. 걔네들도 이제 백성들을 괴롭히는 존재다 해가지고 불교를 억제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숭유 억불 정책을 실시하게 되고요. 특히 이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이런 책을 썼어요. 불시잡변이라는 책에서 이제 부처 불자죠. 부처의 잡수. 개소리. 이렇게 해서 이제 불교를 비판하는 책을 쓰기도 했던 인물이 바로 정도전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는 이게 숭유억불, 불교를 억누른다라는 거 기본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이제 이 얘기가 이렇게 됐는데요. 그 한양의 성 있죠? 남대문이 숭례문, 동대문이 흥인지문, 서대문이 동이문, 북대문이 숙정문, 가운데 있는 보신각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정도전이 만들 때 유교에서 성리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 의, 예, 지, 신 이런 것들을 건축, 산양에 있는 도성에 하나하나 이름을 넣게 되고요. 특히 경복궁에 있는 여러 건물들, 근정정, 사정정 이런 것들도 다 성리학적인 그러한 덕목에 맞춰서 그렇게 왕들이 살 수 있도록 이름을 지은 것이 바로 정도전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정도전은 상당히 중요한 인물인데요. 정도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정도전은 재상 중심의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재상 중심의 정치를 강조한 인물이 바로 정도전인데요. 자, 많이 선생님이 예를 들었던 게 바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왕이 되기 위해서는 왕의 아들로 태어나야 되겠죠. 근데 왕의 아들이 정조나 세종처럼 되게 뛰어난 인물이면 상관이 없는데 연산군처럼 폭정을 일삼는 인물이라면은 정치가 제대로 되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도전은 많은 신하들 중에 가장 똑똑하고 유능한 인물을 재상, 지금은 국무총리죠. 재상으로 삼아서 나라에 실권을 주고서 나라를 다스리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왕은 존재하지만
그 밑에 있는 재상이 실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재상 중심의 정치를 강조했던 인물이 정도전이고요. 뭐 요거 말고도 뭐 책 하나 썼거든, 책 많이 썼는데 아까 불시잡변 말고도요. 조선 경국전 이런 책 썼어요. 근데 이거는 일단 우리 내신에서는 나올 리가 없어요. 왜냐면 프린트라든지 교과서에 없으니까 그냥 그런 거 썼구나 정도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냥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들을 쓰고 불시잡변 이런 것들 쓰면서 뭔가 조선의 기틀, 법적 기틀이라든지 아니면 사상적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아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 정도전이라는 인물과 대립을 했던 인물이 있죠. 그렇죠? 하나 아래서 같이 살 수 없는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이었던 바로 이방원입니다. 태종이죠. 태종. 이성계에게는요, 여러 많은 아들들이 있었죠. 자, 태조 이성계에게는 첫 번째 왕후였던 한씨한테는 6명의 아들들이 있어요. 6명의 아들들이 있었고, 근데 그 한씨는 조선이 건국되기 전에 이미 죽었고요. 조선이 건국될 때는 이제 두 번째 부인인 강씨에게 있었는데요. 첫째 아들이 일찍 죽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방후, 이방간 이렇게 해가지고 5번째가 이방원. 5번째가 이방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 나온 이제 강씨에게서 이방번. 그리고 이방석. 이렇게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요, 이 정도전이 있었죠, 정도전. 정도전은 재상 중심의 정치를 꿈꿔왔지만 지금 이방원이라는 인물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방원이라는 인물이 아버지를 도와가지고 조선을 건국한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렇죠. 운건파 신진의 사대부였던 종몽주에게 철퇴를 가해서 제거했던 인물도 바로 이방원이죠. 하지만 이방원은 그렇게 되게 다혈질적이고 되게 무신적인 성격이 강했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 무인 세력 집안이었던 이성계 집안에서 고려시대 때 유일하게 문과에 급제했던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만큼 문무를 겸비했고 요즘으로 치면 엄친아에 해당됐던 인물이 바로 이방원이었죠. 자, 이방원은요, 아버지를 도와가지고 큰 일을 많이 했고 조선 건국하는데 큰 보탬이 되었기 때문에 뭔가 다음 왕은 자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요.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오히려 이방원은 왕자라고 해서 개국 공신에도 책봉이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화가 나 있었고요. 반면에 정도전은 패도적이고 뭔가 자기 중심적으로 정치를 할 것 같은, 그리고 이미 성장을 해서 자기 세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이방원이 세자로 책봉되고 다음 왕이 될 경우에 당연히 왕 중심의 정치를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전 강씨와 함께 어린 방석을 세자로 책봉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어린 방석을 세자로 책봉한 다음에 그 뒤에서 정도전이 좀 좌지우지하면서 재상 중심의 정치를 펴고자 했던 뜻이 있었겠죠. 자, 이걸 알게 되었던 이방원이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죠. 여기는 정도전을 제거하고 자기 이복 동생들도 제거한 다음에요. 자기가 먼저 왕위에 오르진 않아요. 좀 눈치가 보이는지. 자, 첫째 형은요, 어릴 때 이미 죽어서 없었고요. 둘째 형을 왕위에 오르니 그게 바로 2대 왕인 정종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자기가 세자가 되고요. 세자가 되는데 또 이게 이제 1차 왕자의 난이에요. 이제 그 사이에서 이 이방원 바로 위에 있던 이 방간이라는 형이 또 자기도 불만이 있어가지고 자기도 동생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또 2차 왕자의 난을 일으키려 하다가 그는 이제 이방원에서 제거를 당하게 되는 뭐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왕에 오른 게 2대 왕인 정종인데요. 2대 왕인 정종은 허수아비였죠. 그 다음에 세자가 된 인물이 이방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방원이 실권을 가지고 종종 때에 정치를 해 나가는데 곧이어 정종이 에이씨, 야 네가 다 해먹어 하고서 그냥 왕위를 이방원한테 물려주고 상왕으로 물려나게 되고요. 이방원이 바로 3대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게 바로 태종입니다. 자, 이 내용들은 물론 우리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이런 스토리 거쳐서 태종 이방원이 왕위에 올랐다라는 걸 알아두시면요. 이런 이방원이라는 인물의 성격으로 알 수 있죠. 되게 왕 중심의 정치를 할 인물이 바로 태종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재상 중심의 정치를 꿈꾸던 정도전과 반대해서 그런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인물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사병을 혁파합니다. 사병은 개인적인 군대, 그렇죠. 신하들도 당시에 개국 공신들이나 왕자들한테는 개인적인 군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왕의 입장에서는 신하나 다른 왕자들이 개인적인 군대인 사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반란의 위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병을 혁파하는데요. 이것도 아이러니하게 웃긴 게
정도전이랑 태종 이방원이랑 이렇게 갈등을 빚었던 요소 중에 하나가 정도전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왕자들이 저렇게 사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위험하다 해서 사병을 제거하려고 하다가 이방원과 트러블이 생겼는데 결국에는 왕위에 올랐던 태종도 똑같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병을 혁파하고요. 그 다음에 양전사업과 호패법을 실시합니다. 양전사업은 요즘으로 치면은 뭐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토지조사. 자, 이 땅마다 누구 땅인지 아니면은 혹시 토지대장에 올라와 있지 않은 땅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겠죠. 그렇게 파악해서 뭐 할까요? 그렇죠. 조세를 부과하겠죠. 세금. 그러니까 누구한테 명확하게 어떤 만큼의 얼마만큼의 땅에 얼마만큼의 세금을 매길 것인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토지조사가 필요했겠죠. 그게 바로 양전 사업이 되겠고요. 고대는 호패법입니다. 호패법. 요즘으로 치면 주민등록법 같은 거죠. 그래서 성인 남성, 양인 성인 남자들에게 호패라고 하는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관직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관직료이나 이름 써 있고요. 뭐 그렇지 않은 서민들은 뭐 생김새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서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인구조사를 해서도 뭐합니까? 그렇죠. 세금 매기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나라에 노동력을 부과하는 뭐 군역이나 요역을 부과하는 기본 조사로 호패법을 실시를 했겠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국가 재정, 그렇죠.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3대양 태종은요 또 육조 직계제라는 걸 실시합니다. 육조 직계제라는 거 처음 듣는 말일 텐데요. 육조 직계제라는 게 있고 그 의정부 서사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 구분을 좀 간단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는요, 고려시대와 조금 중앙 정치 조직이 다르죠? 왕이 있으면 밑에 의정부란 게 있어요. 의정부란 게 있고 밑에 육조가 있습니다. 육조는 고려시대 육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그죠. 중앙 정치 조직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울 내용이긴 한데요. 자, 국왕 밑에 의정부는 요즘으로 치면 국무총리와 부총리에 해당되는 재상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육조직계제는요, 주로 왕권의 강화. 이거는 왕권을 강화하려는 왕들이 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태종이라든지 세조 이런 인물이 실시했던 것들이 육조 직계제입니다. 그러니까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재상들을 거치지 않고 나라의 모든 일들을 다 직접 하나하나 다 챙기는 거예요. 육조, 이호, 예병, 현공에 각각의 맡은 업무에 따라서 전문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육조에 모든 것들을 간섭하고 모든 것들을 직접 보고해서 나라의 모든 일을 챙기면서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체제가 육조 직계제가 되겠습니다. 태종과 세조 같은 경우가 있고요. 자, 의정부 서사제도는요. 의정부, 그렇죠? 총리와 부총리인 재상들이 있는 이 의정부에서 어느 정도 왕이 일정 부분의 권한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야 어떤 것 좀 해봐라. 올해 농사가 잘 되는 어떻게 할지 잘 생각해봐라 라고 하면은 의정부에 있는 재상들이 밑에 있는 육조에 있는 판서, 요즘 장관들이죠. 장관들 불러가지고 같이 회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왕에게 보고하면은 왕이 그냥 가부, yes or no. 그래 그렇게 해. 아닌 것 같은데 다시 생각해 볼래? 정도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결정하고 보고하면은 왕이 그렇게 해 아닌 것 같아 라고 정도 해주는. 그래서 왕이랑 신하들이 서로 이렇게 협력하고 토론하는 그러한 제도가 바로 의정부 서사제도입니다. 세종 같은 경우 특히 성리학에서는요, 이 의정부 서사제에서 이 재상들이 많은 권한을 가져가는 것이 훨씬 더 이상적인 체제라고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종 같은 경우는 의정부 서사제도를 실시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게 태종이라든지 세조같이 왕권을 강화하려는 그런 모습들 를 가진 그런 자기주도적인, 자기중심적인 왕들은 육조직계제를 실시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조직계제와 의정부 서사제라는 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그래서 육조직계제를 실시해서 이제 재상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그쵸? 정도전까지 제거했었는데요. 왕권을 강화하게 됩니다. 요 사료를 보면요. 자, 의정부의 여러 일을 나눠 육조에 기속하였다. 처음에 태종은 의정부의 권한이 막중함을 염려해 이를 없앨 생각이었지만 신중히 여겨 서두르지 않았다. 이때 이르러 행하였다. 의정부가 관장한 일은 4대 문서와 중재소의 재심에 관한 것뿐이었다. 중재소의 재심과 4대 문서를 다룬 일, 외교문서 이런 것들만 담당했다는 거죠. 그죠? 요거가 뭡니까? 그죠? 육조 직계제에 대한 설명이죠.
육조는 각기 모든 직무를 의정부에 품위하고 육조가 의정부한테 올린대요. 의정부는 가부를 헤아린 다음에 이렇게 할까 말까를 헤아린 다음에 왕에게 아랜 다음에 왕의 명령을 받아 육조에 다시 행했다. 지금 계속 누가 중심에 있습니까? 의정부가 있죠. 그래서 다만 이조 병조의 관직제에서 이런 것들은 왕이 직접 했지만 뭐 대부분의 이들은 육조가 의정부에 올리고 의정부는 또 왕에게 보고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이게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그렇죠. 이게 의정부 서사제 대한 설명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태종은 이런 정책들을 실시하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실시하게 되고요. 뭐 요거 외에도 뭐 사관원을 독립시켰다라든지 그죠. 신문고 설치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뭐 우리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종입니다. 4대 왕인 세종.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바로 4대 왕 세종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렸을 때 책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세종은 태종의 첫 번째 세자가 아니었죠. 원래 제일 큰 형이 양녕대군이 있었고 세종은 세 번째 왕자였던 충녕대군이었죠. 원래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는데 첫 번째 형이었던 양녕대군이 자꾸 뻘짓거리 이상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 결국에는 태종이 폐위를 시켜버리고 세자 자리에서 양녕대군을 폐위시켜버리고 세 번째 되게 명민하고 학문을 좋아했던 충녕대군을 세자로 삼으니까 세종이 되고요. 세자로 삼은 지 거의 2달 만에 세종을 직접 왕위에 올리고 태종은 상왕으로 물러납니다. 그러니까 세종은 아버지인 태종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왕이 돼서 왕이 된 다음에 왕이 된 다음에 왕과 관련된 수업들을 아버지로부터 받게 돼요. 실제로 세종 초반에 했던 정책들은 거의 이제 아버지인 태종의 명을 받아서 움직였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태종이 죽은 다음부터는 세종이 직접 자기 정치를 해 나가게 되는데요. 자, 세종은요 이상적인 유교 정치를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육조 직계제가 아니라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해요. 물론 요거는요 처음부터 세종이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한 건 아니에요. 세종도 어느 정도 자기야 손발을 맞춰서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리학을 많이 공부했던 신하들이 특히 이제 집현전 출신의 그런 신하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난 다음부터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어쨌든 세종은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했고요. 자, 경연제도를 활성화합니다. 경연은요, 이렇게 경전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모이는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스터디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학식이 높은 그 신하들과 왕이 같이 공부를 유교 경전, 공자님 말씀, 맹자님 말씀, 뭐 사서 오경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자리가 바로 경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도요 공부를 하는데 아침에 조강, 아침부터 조강에서 저녁에 석강까지 이렇게 하루에 거의 3번에서 4번의 공부 시간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공부만 한 건 아니고 경연, 공자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지금의 현실의 정치와 연결시켜가지고 지금 어떤 정책들이 펼칠 것인가도 같이 회의를 했던 자리가 경연이라고 합니다. 세종은 어쨌든 학문을 좋아했던 군주였던 만큼 이렇게 경연제도를 활성화시키게 되죠. 그리고 세자가 공부하는 것도 있어요. 세자가 공부하는 것은 서연이라고 해요. 서연 어디선가 들어봤죠? 어느 고등학교 있죠? 그렇죠. 이 이름을 딴 거죠. 세자가 왕이 되기 위한 수업을 받는 그런 공부하는 것을 서연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집현전을 설치하죠. 집현전의 학술 연구 기관입니다. 집현전에는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많은 저술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히 이제 훈민정음 창제도 큰 기여를 하게 되죠. 물론 훈민정음은 워낙에 비밀스럽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집현전 학자들이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세종이 얼마만큼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많이 분분하지만 실제로 세종대왕 자체가 엄청나게 뛰어난 어문학자, 그러니까 어학과 관련된 뛰어난 어문학자였고요. 훈민정음의 창제를 직접 진두지휘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현전은 학술을 연구하기 위한 기관이고 여기서 많은 편찬 사업들이 있었고요. 훈민정음 창제하는 데도 큰 기여를 하였고 훈민정음 창제 우리 민족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훈민정음 세종대왕과 이제 집현전의 합작품인데 세종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일반적으로는 알려져 있죠. 자, 그리고요, 이제 세종은 또 각종 편찬 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훈민정음뿐 아니라 특히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애민의 군주, 백성들이 워낙에 사랑했던 군주로 알고 있잖아요. 또 민족문화 창달에도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농민들이 농업국가잖아요. 농업국가이기 때문에 농사를 좀 잘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해요. 근데 당시에 우리나라에 이제 농사 기술서가 많이 있었거든요. 많이 있긴 있었는데 그게 중국에서 들어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들어온 농사 기술서가 우리나라 자연 환경과 맞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는 농사 기술서를 편찬하기 위해서 관리들을 전국에 보내서 농사를 오랫동안 지었던 이제 할아버지들을 찾아서 인터뷰해서 내놓은 책이 있거든요. 그게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 안 나와도 수능에는 요거는 잘 나오는 책이라 수능을 생각하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사직서 세종 때 만들어졌고요. 또 역법이라고 달력 만드는 날짜 계산하는 그러한 천문 하늘을 연구해서 날짜를 계산하는 그러한 달력을 연구하는 학문의 역법이라고 하는데요. 그것과 관련된 책인 칠정산 이런 것도 편찬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교과서나 프린트는 없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수능에는 좀 자주 나오는 편이라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대왕 세종 이렇게 의정부 서사제 실시하고요. 경연제도, 집현전, 훈민정음 그리고 각종 편찬 사업, 농사직서, 칠정산, 거기서 삼각행시도 이런 것들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떨어졌네요. 세조입니다. 갑자기 이제 세조로 사대왕에서 7대왕으로 넘어오게 되죠. 자, 세종에게는요, 많은 왕자들이 있었죠. 근데 첫 번째 이제 문종. 자, 문종이 왕에 올랐지만 문종은요 거의 30년 가까이 세종 밑에서 거의 7살 땐가 세자로 책봉이 된 다음에 거의 30년 가까이 세종 아버지가 살아계셨기 때문에 세자로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합니다. 특히 세종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그 책을 많이 보고, 그러니까 식습관이 우리랑 좀 비슷해서 고기 너무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되게 성인병에 시달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말년에는 세종의 말년 마지막 뒤에 몇 년은요 거의 병석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이 문종이 대신 정치를 하는 대리청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종도 그렇게 건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인 세종이 세상에 떠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종도 세상에 떠납니다. 워낙에 아버지를 하면서 많이 똑똑하고 능력 있는 인물이었다고 하는데 몸은 좀 허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종의 어린 아들이 단종. 단종이 왕위에 오르는데요. 단종이 너무 어렸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 단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세상을 떠나는 문종은요 좀 많이 걱정이 됐는지, 특히 당시에 워낙에 뛰어났던 그리고 유명했던 여러 인물들, 그러니까 재상들 중에 뛰어났던 재상들이었던 김종서라든지 황보인 이런 재상들한테 자기의 어린 아들을 부탁해요. 고명 대신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왕의 유언을 받들은 대신이라고 하는데, 김종서, 그죠? 사군 육진 개척에서 이제 사군 개척했던 그 영어 관상에서 그 백윤식이 맡았던 그 인물이죠. 백두산 호랑이 불렀던 뛰어난 인물인데요. 그래서 어린 단종이 왕에 오른다면은 이 김종서와 황보인 같은 재상들이 대신 정치를 해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 왕이 힘이 약해지고 재상들, 신하인 재상들의 힘이 강해지는 것을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던 인물이 있으니 바로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입니다. 수양대군. 요거 말고도요, 이제 안평대군이라든지 워낙에 그림에 뛰어났던 안평대군이라든지 금성대군, 나중에 자기 조카 복위 운동을 올렸던 금성대군 이런 인물도 있는데요. 수양대군이 나중에 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세조가 되는 거죠. 세조가 이런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서 결국에는 뭘 일으킵니까? 그렇죠. 이 단종 김종서와 황보인을 제거한 다음에요, 단종을 유배보내요. 유배보내고 나중에 결국에는 죽이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는 뭘 일으킵니까? 그렇죠.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이라는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조카를 제거한 다음에 왕위에 오릅니다. 자세한 내용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이런 가운데 이제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른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는데, 물론 이 스토리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겠죠. 자, 7대왕 세조입니다. 집현전과 경연을 폐지했습니다. 집현전과 경연을 폐지했다. 세조가 왕위에 오른 다음에 어린 그 조카 단종이 아직 죽기 전이에요. 영월로 유배가 있는 동안에요.
그 노삼군이라서 이제 군 왕자로 강등이 돼서 가 있었는데 그 여러 집현전 출신의 학자들이 단종을 복위시키기 위해서 세조에 반대하고 단종을 복위시키기 위해서 이제 계속 그 모의를 합니다. 그러다 이제 나중에 걸려서 죽게 되는데요. 그리고 죽었던 인물들이 사육신, 살아남았던 인물들이 생육신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뭐 성삼은, 박팽령, 하해지용 뭐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뭐 살아남은 인물로는 김시습 이런 인물도 있고요. 뭐 이렇게 집현전에도 자꾸 세조 물러나라 이렇게 하고 얘네들은요 세조한테 임금자도 안 붙여요. 막 나으리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었겠죠. 없애버리고요. 경연도 폐지합니다. 무슨 경연입니까? 왕이랑 신하가 왜 공부를 합니까? 그냥 왕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런 경연 폐지해 그런 마음으로 경연을 폐지했을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공자와 맹자, 사서 삼경 이런 거 보면 예의 지켜라, 인, 의, 예, 지 이런 건데 자기는 조카 죽이고 왕이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가슴에 찔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경연과 집현전 다 폐지해버리고요. 경국대전의 편찬을 시작합니다. 경국대전은요, 조선시대의 통치체제의 기본이 되는 법전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법전인데요. 이때 이제 세조가 만들기 시작하고 세조가 거의 다 만들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마무리해가지고 반포라는 것은 바로 이제 손자가 되는 성종이 되겠죠. 그리고 세조도 이제 육조 직계제 실시합니다. 육조 직계제, 그렇죠. 왕권을 강화하려는 그런 왕들은 무슨 정치체제? 육조 직계제를 실시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조도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왕위에 있지는 못하고 뭔가 그렇게 한 것만큼 그 다음에 성종이 왕위에 오르는데요. 자, 성종도요, 뭐 가계도를 자꾸 그리게 되는데 자, 세조에게는 첫 번째 아들이 이제 의경세자라고 있었는데 일찍 죽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왕에 오릅니다. 그게 예종인데요. 예종도 금방 죽습니다. 근데 예종의 아들이 그때 되게 어려요. 쟤는 2살인가 뭐 3살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왕에 올리지 못하고 그 첫째 아들인 의경세자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월산대군과 자을산군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두 아들이 두 번째 아들 때 성종 이게 왕에 오릅니다. 결국에는 성종은요 당시에 이때 세조를 왕위에 올리는데 되게 큰 역할을 했던 인물 중에 한명회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조가 왕위에 오른다면 최고의 권력자가 돼요. 실제로 이 한명회에 한강에 있었던 이제 그 별장 같은 정자가 있거든요. 그게 압구정이에요, 압구정. 그래서 서울에 지금 압구정동이 있죠. 그게 한명회의 정자 별장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이 한명회의 사회이기도 했고요. 당시에 이제 세자의 중전이었던 대항대비마마랑 한명회랑 짝짝꿍 돼가지고 성종을 왕위에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왕위에 오른 게 성종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족보들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구대왕 성종은요, 이렇게 왕이 되고 보니까 약간 훈구파는요, 이제 할아버지 세조를 왕위에 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던 그런 공신들, 한명회 같은 이런 인물들을 훈구파라고 하는데요. 워낙에 기고만장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종은 이 할아버지를 도와서 왕위에 올리긴 했지만 얘네들을 좀 견제해야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성종 때부터 살인들, 다음 주에 나오긴 했지만 살인들이 조금씩 관직에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홍문관을 설치해요. 홍문관은 집현전을 계승한 학술 연구기관입니다. 학술. 조선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조직이었던 3사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학술을 연구하고 왕에게 왕에게 고문하는 그런 그런 기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담당했던 것이 바로 경연이라든지 서연, 이런 것들을 담당했던 것이 바로 홍문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성종은요, 경국대전 반포가 가장 큰 업적이죠. 경국대전, 물론 세조가 많이 만들었고 좀 주워먹기 한 느낌은 들지만요, 경국대전을 완성하고 반포해서 유교적 법치국가의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에 성종은 상당히 이제 성종이랑 경국대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상당히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종, 홍문관 설치, 경국대전 완성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성계부터 해가지고 태종, 의정부 소사제, 육조직계제, 세종, 그리고 세조, 성종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조선시대 전기에 유교 통치시제가 이제 경국대전 완성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 조선의 기틀이 다진 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